국민의 함성을 들었다면서 총선 승리를 위해 자유우파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통합이 곧 혁신이 돼야 한다. 총선 일정을 감안해 통합 논의를 늦출 수 없다면서 당내 통합 추진기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이 21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유 의원은 오늘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우리 당은 국민들의 답답함과 절박함을 담아낼 그릇의 크기가 못 되고 유연성과 확장성도 부족하다며 그 공간을 만들려면 우리 스스로 자리를 좀 비워야 할 때라고 불출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유 의원은 당 지도부도 기존의 생각 틀과 인맥을 깨고 완전히 열린 마음으로 당을 이끌고 선거 연대를 포함한 보수 대통합의 행보도 본격화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습니다. 경남 창원 해양경찰서는 러시아산 향정신성 의약품과 전문 의약품을 몰래 들여와 판매한 혐의로 우즈베키스탄인 58살 A씨 등 외국인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경남 김해와 경기 안산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 잡화점을 운영하며 수입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압수된 의약품만 500여 종, 10만 정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러시아계 선원들과 유학생, 한국과 러시아를 오가는 여객선으로 입국하는 보따리상 등을 통해 압수된 의약품을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5 단독 김국식 판단은 재계약을 앞둔 외국인 영어 강사 A씨에게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 검진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교육청의 조치는 위법하다며 국가가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08년 회화지도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한 뒤 울산 광역시의 한 공립초등학교에서 원어민 영어 강사로 일했습니다. 교육청은 이듬해 재계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교육부 정책에 따라 A씨에게 에이즈 검사를 포함한 건강검진을 받고 그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A씨는 외국인을 차별하는 조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지난 2016년 10월 청와대 안보실에서 한반도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방법을 검토한 문서를 입수했다며 군인권센터가 문서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센터가 공개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 등에 따르면 해당 문건은 김관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지시를 받고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신기훈 중령이 작성한 것입니다. 전익수 전 군 특별수사단장이 기무사 계엄문건 수사 결과를 은폐하고 수사 의지가 강했던 법무관을 특수단에서 쫓아냈다고 밝힌 군인권센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점차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충북 지역은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그 밖에 전국은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오후에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6도 등 전국이 2도에서 1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지방 지금 기온은 12.8도입니다. 태경입니다. 지금 시각 6시 5분입니다. KBS 지극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비상하리라. 내일은 대기자로 장성할 소기자 석석 오창석과 함께합니다. 오창석 소기자의 탄상. 그것이 끝이라고 우린 믿지 않았지. 네, 그래요. 믿지 않을 거예요. 오창석 씨는 여기서 네, 하차한다는 믿지 것은 믿지 않을 겁니다. 네. 예. 절대 믿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 증명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해고를 통보할 때는 서면으로. 네, 서면으로. 그건 믿겠지 설마. 예. 그러나 뭐 지금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석석 오창석 기자와 함께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들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선물 드리는 퀴즈부터 내주시죠.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결국 이것 기후변화 협약, 줄여서 이것 협약 탈퇴를 위한 공식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그래요. 최종 탈퇴까지는 약 1년의 기간이 더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2015년 프랑스의 수도인 이곳에서 체결돼 이름 붙여진 이것 협약은 기후변화 협약 대응에 전 세계가 동참한 역사적 합의입니다. 최종 탈퇴가 이루어지면 미국은 전 세계에서 이 협약을 지지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가 된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이것 협약에서 이것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프랑스의 수도이자 에펠탑이 있는 도시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딘지 다 아시겠죠, 설마. 예. 프랑스 수도라고 했는데 못 맞힌다면은 뭐 그건 진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네. 예. 의도적으로 모기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예, 그렇죠. 그 참 재밌어요. 그 목동에 가면요, 그 모기동이 있습니다. 모기동. 네. 네. 그 근처에 파리공원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어느덧 또 정답을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예, 모기로 정답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정답 보내주실 곳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은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뉴스부터 알려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각 정당들이 총선 체제에 들어간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김태흠 의원이 먼저 영남권 그리고 강남 3구 중진 용퇴 및 험지 출마론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네. 이어서 초선인 의원들도 이 대열에 합류했는데요. 김성원 의원 같은 경우는 중진 의원들의 자발적이고 신속한 불출마 선언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얘기했고 네. 초선 모임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또한 20대 총선 당시에 진박, 이른바 진박근혜 간별사를 자처하면서 총선을 좌지우지했었던 네. 핵심 친박 세력들이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예. 홍준표 전 대표도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남겼고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3선 이상 의원이 모두 책임지고 불출마해야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청와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을 지낸 유민봉 의원 비례대표입니다. 네네. 불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초선이죠. 합니다. 예, 네. 맞습니다. 네, 당 지도부의 쇄신을 촉구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먼저 불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김문수 전 도지사, 새누리당, 옛 한나라당, 하여간 그 3선 이상 중진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사태에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그래서 한국당 3선 이상 의원은 모두 책임지고 불출마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본인이 3선 의원입니다. 예. 부천 소사였죠? 그렇습니다. 네. 15대, 16대, 17대 국회의원이었어요. 본인은 안 나간다는 얘기인 건지, 네. 본인 빼고 나머지 3선만 나가라는 얘기인지 네. 그게 또 궁금해집니다. 아니면 또 한 번 대구나 이런 험지로. 대구는 험지는 아니죠? 대구가 어떻게 험지예요? 근데 죄송합니다. 험지도 아니고 뭐 그 당시 표차가 많이 나서 순간 험지였나? 민주당한테는 험지겠지만은 네. 자유한국당에는 뭐 거기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뭐 분당도 그 경우였는데 옛날에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옛날에 분당을 일컬어서 천당 아래 분당 이런 얘기가 있었을 정도로 네. 그래요. 그 대구 나가서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때 김부겸 의원과 맞붙었습니다. 네. 대구 수성구였던 네, 것으로. 거기 가서 낙선을 했어요. 이번에 이제 김문수 삼선이니까 호남으로 한번 출마하는 것이 중진으로서의 면모가 아닌가. 험지로. 네. 험지로.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영남권 4선 의원 김정은 부산 남구 의원 같은 경우는 감정이 생기게 누가 나가라 말라 이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좀 불편한 기세를. 그럼 있죠. 이분은 예전에 그 불출마하겠다라고 얘기한 분 아니에요? 예, 한번 그 불출마 의지를 얘기했었는데요. 네. 다시 이야기를 바꿔서 음. 출마를 강행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김정은 의원 같은 경우는 17대부터 해서 20대까지 4선 의원인데요. 네. 19대 때는 53%, 20대 때는 51.9% 득표율가 줄어들었고요. 그 당시에 1대1 이정환 후보와 붙었는데 51대 48.
아주 근소하게 붙었습니다. 예, 예. 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대학가가 밀집돼 있고 오. 새로운 도시가 들어와서 수성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산이 지역구죠? 예, 김정은 의원. 부산 네. 남구 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여기서도 너 나가라, 저기서도 너 나가라, 뭐 그러고 있는데 그들 요구를 다 받아들이면 다 나가야 됩니다. 다 이제 불출마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사실 그렇게 다 나가면요. 민심은 요동칩니다. 쇄신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겠죠. 결국 새 사람으로 들어올 것이니까.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지역구 이제 박찬주 전 대장 같은 사람이 들어온다면은 국민들이 분개하고 실망하겠지만 예, 예. 새로운 인물이 들어온다면은 또 자유한국당에 대한 기대를 보수 지지층에서 보여줄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뭐가 있을까요? 네, 야당 얘기했으니까 여당 얘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위해서 선거대책위원회 조기 출범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당내 잠룡들 또는 지역 거점의 의원들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부산과 경남을 대표하는 김영춘 의원 그리고 대구 경북을 상징하는 김부겸 의원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고려를 해서 전국적인 이슈를 골고루 나눠주겠다라는 검토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 잠룡이라고 한다면 이제 차기 대권 주자를 네, 맞습니다. 말할 텐데 그 광역 단체장이 많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은 또 좀 단체장인데 선대위원장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뺀 나머지 잠룡들. 예. 네, 원내 또는 원외에 있는 사람인데요. 이낙연 총리 역시 이 내년 총선에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장수 국무총리 기록을 갈아치웠고 또한 현재 국민들에 대한 호감이 높기 때문에 총선 전에 복귀해서 지역구 또는 비례대표로서 이 선거를 끌어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들에 대한 호감이 높다. 어느 정치인이 국민들에 대한 호감이 안 높겠습니까? 국민들의 호감이 높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 예, 예. 네, 국민들의 호감. 네. 그래요. 오창석 평론가. 네. 시사평론가로 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예. 거기는 멀고도 험해요. 네. 예.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이렇게 후배를 찍어 누르는 모습을 요즘 자꾸 기어오르려고 하는 것 같아서. 행간으로 다 알아들으셨을 텐데. 제가 또 이렇게 어느 정도 또 훈계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총선기획단 위원인 금태섭 의원 오늘 또 라디오 방송에 나왔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경악스러울 정도로 민주당이 준비를 잘했다. 당내에서 반대 의견을 낸 사람을 총선 기획단에 포함시킴으로써 네. 다양한 의견을 포섭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줬다. 정말 잘했다라는 평을 내기도 했죠.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같은 경우도 지금 자유한국당처럼 그냥 뭐 쇄신 서로 나가라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저희가 봤을 땐 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을 영입하려 한다든지 또 내용이 좀 심각한 상황인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 질서 있게 또 총선 준비에 착수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큰 잡음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또 삼선이라든지 중진 용퇴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아직까지 이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없었습니다. 지금 저 뭐 여론조사에서 1등하는 당인데 뭐 쇄신 요구가 얼마나 힘을 얻겠어요. 그러나 또 어느 순간 가서 국민들이 오만하게 행동을 벌이고 있다. 오만하게 지금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은 또 그런 인식을 준다면은 민주당도 또 심각한 또 여론의 큰 물결 속에서 네. 요동칠 거예요. 아마.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뭐죠? 네, 가스 검침원, 학습지 상담 교사 등을 이제 방문 서비스 노동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 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민주노총 산하 방문 서비스 노동자들이 현재 그 실태 설문조사를 냈습니다. 여기 보면 방문 노동자 747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92.2%가 지난 1년간 고객으로부터 모욕적인 비난이나 욕설, 고함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한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을 당한 방문 노동자는 아이고, 세상에. 35.1%입니다. 예, 예. 그리고 협박이나 위협을 받은 사람이 67%, 실제 폭행을 당했다는 응답자도 15.1%에 달했습니다. 경우가 달라도 하나네요. 무시하는 거. 예,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홀대해도 된다. 막대해도 된다. 이렇게
사고 방식이 머리에 박힌 겁니다. 네, 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 것이 이 설문조사에서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네네. 특히나 성희롱이나 폭력 같은 것, 폭언 같은 경우는 여성 방문 노동자가 남성보다 훨씬 더 많이 겪는 것으로 집계가 됐다고 했습니다. 예. 방문 노동자들이 이제 방문했을 때 뭐 아예 옷을 입지 않고 있는 경우도 이거는 있었다고. 명백한 성폭력이죠. 네, 명백한 범죄입니다. 네. 그런데 이 내용을 회사에 잘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특수 고용직 같은 경우는 사내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못하고 아이고 그렇죠. 이분들이 다 개별 사업자들일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사람이 아닌 이 사람이 나가도 언제든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이러한 인력 구조가 되다 보니까 피해를 당하더라도 어디에 하소연 한번 제대로 못하는 현실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이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는 상황을 좀 개선해야 된다. 네.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경찰이 출동하든지 가해자가 처벌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가 돼야 되고 네. 또한 노동자의 열악한 지위로 인한 방어권 상실 이거를 조금 이렇게 해소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 업무를 그만둘 수 있는 작업중지권 제도라든지 네. 그리고 이 작업중지권 제도를 했을 때 이 회사에서부터 피해를 보지 않는 이런 것들도 보장이 돼야 한다. 그리고 2인 1조 작업 정착이 필요하다. 네. 이런 것들도 대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방문 노동자들이 그야말로 인권의 사각지대였어요. 네, 맞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분들이었어요. 네. 이 대해서 결국 누가 나서겠어요? 그 방문 노동자들을 사실상 고용하는 그 사업장에서 그렇게 하겠어요? 결국 공공이 나서야 합니다. 네, 공공이 절대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스검침원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사 소속일 가능성이 높은데 네. 학습지 상담교사 같은 경우는 여기 학습지 안 받아 이런 반대 협박이 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 처벌을 하고 그걸 좀 방지하기 위한 2인 1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르게 정착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학습지를 국유화하면 어떨까요? 국유화해가지고. 예. 그러면 또 너무 조기 교육을 한다.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하자면 불이익을 당하면 경찰이 출동하게끔. 아, 아니 진짜 상황이 그렇다면은 저는 그런 방식으로라도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경찰이 출동한 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여기까지 하라고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PD께서 알겠습니다. 오창석 코너를 여기까지 하자는 얘기죠. 저보고 그런 얘기 다시는 하지 말라 그 차원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창석 평론가 네.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해요. 네. PD가 그만하라면 그만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자세로. 계속 하십니까? 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오창석 평론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조진주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오늘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에이브럼스 주한 미군 사령관을 만나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 협상 등 현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개의 예정이었던 예결위 전체 회의가 강기정 정무수석의 출석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반대하면서 파행됐습니다. 오늘 파행된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전체 회의는 오는 8일 열릴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총선 승리를 위한 본격적인 보수 통합 추진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유민봉 의원은 당의 쇄신과 혁신이 필요하다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소방 헬기가 추락한 독도 해역에서 세 번째로 수습한 시신 한 구의 신원은 조업 중 손가락이 절단된 선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추락한 소방 헬기 동체가 김포공항에 도착해 추락 원인 조사가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세월호 구조와 수사 과정 등에 대한 의혹들을 다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하루 24시간 1440분 86,400초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소중한 시간 국회의원 24시
바른미래당 정책위 의장인 최이배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요즘 오랜만에 많이 뵙습니다. 예. 너무나 오랜만에 뵌 것 같습니다. 한 달 만인 것 같아요. 예, 국감 진행하는 동안 저희 이제 법사위 소속이다 보니까 그 지방에 있는 법원과 검찰에 대한 그 국정감사를 하려고 지방으로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그러셨죠. 보니까 예. 한 달 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법사위가 가장 주목받았던 그 네, 상임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건도 예. 있고요. 예. 자, 이 법사위 내에 예산 심사가 오늘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 하고 갔어요? 이제 오늘은 법원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는 날이었는데요. 법원이 좀 준비가 많이 안 돼가지고 네네. 이 의원님들이 꼬치꼬치 예산에 대한 책정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답변을 잘 못해가지고 네네. 오늘 이제 다 마치지 못하고 네. 중도에 이제 끝내고 내일 다시 하자라고 갔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에 제가 국감을 하면서 네. 대법원장이 이제 공간이 있습니다. 네. 대법원장 공간을 이제 리모델링을 했어요. 예, 예. 근데 이게 당시에 그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국회에다가 예산을 이제 뭐 16억인가를 신청했는데 국회에서 너무 그 비용 낭비다. 과다하다. 그래서 예. 잘라서 이제 10억으로 네. 이제 한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다른 예산을 갖다 써가지고 대법원이 공간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거를 제가 작년 국감에 밝혀내고 그걸 그 지적하신 분이 바로 최이배 의원이셨군요. 예, 작년에 네. 그거 지적하고 그리고 이제 꼼꼼히 보다 보니까 법원 내부에 이 회계 감사를 하는 그 담당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돈을 예산을 만들어서 쓰는 사람만 있지 이게 잘 썼는지 안 썼는지 보는 내부의 통제 시스템이 없더라고요. 아니 공공기관 중에 공공기관인데 그러니까요. 대법원이 어떻게 그럴 수가 신기하죠. 있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 지적을 했더니 이제 작년에 그 내용을 가지고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를 했고 엊그저께 이제 그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어제 그래서 언론에 많이 나왔죠. 그래서 네. 제가 지적한 내용들 다 맞다라고 해서 어제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왔고 그래서 오늘 또 법원에 이제 예산 심사를 하면서 네. 굉장히 꼼꼼히 봤습니다. 근데 예. 그 우리가 옛날에 사법 시험이 있을 때 사법 시험 합격하면은 사법 연수원 가서 연수를 받잖아요. 2년 글쎄 동안. 말입니다. 근데 이제 사법 시험이 없어졌잖아요. 로스쿨로 바뀌어서. 네네네. 그래서 사법 연수원에 연수생이 없어요. 예. 근데 연수원은 아직도 있습니다. 예. 아직 저기 그 사법고시가 있던 때에 예, 있던 해서 그 사법 시스템이 연수생은 한 아직도- 명인데 예. 연수생 한 명이 지금 그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고 있고요. 그 한 명을 위해서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는 근데 겁니까? 이제 물론 그분만을 위해서는 일하진 않고 이제 예. 법관들이 예. 이제 연수도 받아요. 거기 가서 지금부터는. 네. 그리고 아무튼 법관을 또 뽑으면 네. 이제 그러니까 법조인으로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 중에서 법관을 뽑죠. 네. 그런 분들을 또 이제 법관이 됐으니까 연수를 받게 하거든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지만은 대폭 이제 축소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게 여전히 예전 규모만큼은 아니지만 줄였다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덜 줄였습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입니까? 금액이 지금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요. 네. 한 사례로 거기에 있는 숙소, 네. 그러니까 기숙사처럼 운영이 되는데 예. 숙소 40여 개를 리모델링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니, 리모델링을 왜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20년 정도 됐으니까 예. 한마디로 도배도 하고 장판도 다시 깔고 예. 뭐 좀 깨끗하게 하겠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이제 사법 연수생이 아니라 법관들이 오시기 때문에 깨끗하게 이제 고치겠다. 근데 한 10평 정도 됩니다. 2인 1실. 예. 근데 하나 고치는데 2,90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법관들이 합숙을 합니까? 자기 집에서 출퇴근하면 안 돼요? 물론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고 아니, 이제 그럼 그렇게 하라고 지방에 그러지. 오신 분들이 예. 이제 와서는 거기 숙소에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숙소는 있어야 되는 거는 이제 맞는데 아무튼 제가 28평짜리 아파트를 네. 이제 리모델링 이사하면서 해봤는데 한 네. 3천만 원 들었거든요. 예, 예. 근데 거기 기숙사 숙소 10평짜리 하는데 예. 2,900만 원 든다는 거예요. 아. 걷다가 뭐 비품 등을 넣는다고 또 200만 원을 책정하고 그래서 제가 야, 이제 이거 보니까. 과도하다 이거 해가지고 뭐 그거 부풀렸네, 부풀렸어. 예, 그거 아. 싸우다가 예. 아유 준비가 안 됐다 내일 다시 오셔라 그래가지고 보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주 꼼꼼하게 지금 혈세가- 예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애를 많이 쓰세요, 진짜. 예. 예. 아이 그 관철하셔야겠어요. 네. 그 사법연수원 그 비용 네, 축소. 축소. 예.
참 그렇게 해서 알게 모르게 혈세가 그 줄줄 새 나가는 많이 경우가 있죠. 많이 있겠네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 정부가 확장 예산 정책을 하겠다라고 해서 네. 작년 대비해서 43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네, 네, 513조 원의 예산을 쓰게 예.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한 3년 동안 어마어마한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네. 이게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려면 혹시 낭비되는 건 없는지라고 우리가 먼저 꼼꼼히 글쎄 보면서 말이에요. 그 낭비를 줄이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이제 그 작업이 부족합니다.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긴 하지만은 저도 동의는 합니다. 예. 그러나 예. 지금 이렇게 쓸데없이 돈을 많이 쓰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건 줄여야죠. 최소한으로 만들어 놓고 예. 그런 다음에 그래서 정말 선의의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야 마땅한 건데.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네, 당연히 네, 네. 그럼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음. 정부가 돈을 푸는 역할은 뭐 당연히 필요한데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돈을 풀려고 하면 결국 정부도 돈이 있어야 푸는 거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냐? 네. 첫 번째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낭비를 줄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지출 구조 조정이다라고 아, 합니다. 맞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고도 낭비를 줄이고도 돈이 모자라면 결국은 이제 국민들한테 세금을 더 내달라라고 증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고도 정말 또 증세도 어려우니까 안 되면 세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네. 빚져서 하는 겁니다. 음. 이제 국가가 국채를 발행해서 네. 채무를 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이제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이게 예. 갚는 사람은 미래 세대가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빚을 지는 게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이번 문재인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43조 원 늘리고 그러면서 513조 원의 지금 예산을 2020년 내년에 쓰겠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서 세금은 덜 거쳐가지고 적자가 커지니까 네. 60조 원의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단계까지 갔군요. 저는 이제 그게 가장 예. 그 나중에 해야 될 건데 아까 전에 1번 지출 구조 조정, 네. 2번 증세, 3번 채무 발행인데 네. 가장 쉬운 채무 발행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정부가 좀 비겁하다. 네. 그 부분은 좀 더 용기 있게 정부가 지출 구조 정도 세게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증세도 요청을 해서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그 어려운 것을 회피하고 비겁하게 그 국채 발행에 너무 쉽게 가려고 한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세게 지적을 이제 했었습니다. 낭비성 지출이 많다는 걸 청와대가 알고도 저렇게 확장 알죠. 정책을 그래서 폈다고 보시는군요. 대통령이 예. 공약을 했는데요. 네. 자기가 5년 동안 60조 원의 지출 구조 조정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예산 때는 10조를 줄였고요. 네. 2019년에는 12조를 줄였습니다. 네. 그건 잘한 건가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줄였는지 제가 뭘 줄였냐라고 사업 리스트를 받았어요. 네.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10조를 줄였다고 한 2018년도 예산에서는 네. 자료를 안 줍니다. 음. 그리고 한 5조 정도까지만 주고 네. 나머지 5조는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하고 그 5조 줄인 것도 제가 19년, 20년 지금 예산안을 보니까 잠시 줄였다가 다시 늘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낭비되는 사업이라면 아예 폐지를 하거나 계속 줄여가야 되는데 네네. 줄였다가 다시 늘리는 눈속임.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가짜 지출구 조정이다. 네. 정부가 더 용기 있게 해야 된다라고 계속 2년, 3년 동안 떠들었더니 최근에 기재부가 이제서야 지출 구조 조정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내기 위한 용역을 내년에 하겠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청와대가 예. 거짓말을 했다거나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혹시 이 관료 집단이 그럴 수 있죠. 말하자면 대통령의 눈을 속이고 그렇게 해서 이 지출 구조를 줄이는 척하는 이런 행동을 한 것이 맞다면은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관료 제가- 집단에게 또 포위가 됐다라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성립되는 거니까. 제가 그거를 비단 정부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계속 언론에도 얘기하고 하면서 네. 그거를 계속 이슈화 시키거든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당이 해주는
그런 좀 따가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아 정말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하고 되짚어봐야 되는데 네. 그걸 하는데 무려 3년이 걸렸다는 거죠. 아,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네네. 저는 아무튼 정부가 지금 그런 역할을 못한다면 국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국회가 여기서 예산 심사를 하면서 네. 비낭비성 예산을 찾아내서 이제 삭감을 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고요. 네. 제가 올해 제가 정책의장으로서 저희 당 목표로 네. 513조 중에 그래도 내가 10조는 낭비 예산을 찾아내서 자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열심히 예산 그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약속하시고요. 예. 예산안 통과 직전 단계에서 예. 이 야시장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쪽지 예산, 예. 지역구 예산 챙기기. 예. 이거 진짜 막아야 되는데요. 예. 바른미래당부터 약속하셔야 돼요. 저희 당은 진짜 그 작년에도 제가 또 예결위원으로 했었는데 네. 진짜 저희는 정책 예산만. 음. 그러니까 줄인 부분도 있겠지만은 꼭 필요한 부분에 늘려야 되는데 네. 안 늘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주로 많이 관심을 두는 게 사회적 약자들, 네. 장애인에 대한 활동 보조 또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 네. 또 어르신들에 대한 이제 그 학대 같은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 예방하고 또 치유하는 그런 거 거. 좋죠. 이런 네. 예산들을 저희가 이제 예. 적극적으로 했고 특히나 저출산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저는 난임 치료를 적극 지원해서 그래요. 난임 치료. 아이들을 이제 출산하게 만드는 거라고 네. 생각해서 예. 작년에 저희가 진짜 열심히 난임 치료에 대해서는 제도도 바꾸고 네. 예산도 확보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도 많은 금액을 깎고 네. 또 거기서 정말 우리 사회에 필요한 부분은 또 늘리는 네. 그런 일까지 쪽지 예산 하는 저 국회의원이 당내에 있으면은 예. 내년 공천 안 준다. 이렇게 좀 선언하시면 어떨까 하는 제가 한번 생각도. 당 대표님 상의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 대표님 얘기 나왔습니다. 손학규 대표. 네. 당권파, 비당권파 지금 뭐 정서적으로는 이미 이혼 도장 찍은 그렇죠. 이후입니다. 예. 유승민 전 대표가 예. 최근에 아주 그냥 공개를 했죠. 자기는 4월 달에 패스트트랙 거치면서 네. 탈당을 이미 결심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동안 왜 그리고 계속 당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5월 달에 우리 네. 당의 김관영 원내대표가 예. 이제 패스트트랙의 그런 좀 분란을 책임지고 그만두겠다라고 하면서 당내 자강 선언이란 걸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네. 바른정당계에 오신 분들은 한국당하고 통합하거나 연대하지 말자. 네. 그리고 국민의당계에서 온 사람들은 당시에는 민평당이랑 옛날 네. 구국민의당이랑 다시 통합하거나 연대하지 말자. 뭐 네.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선언이 5월 달에 있었는데 이미 4월 달에 탈당 결심을 하셨고 네. 5월 달에는 그런 선언을 했다는 걸 말을 들으니까 이거는 진심이 아니셨구나라는 거였고. 네. 그리고 이제 9월 달에는 국민의당과 바른미래당의 통합은 실패했다라고 선언을 하시고 네. 지난 10월 달에 이제 자기는 탈당해서 창당하겠다. 신당 만들겠다고 해서 지금 신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12월쯤 탈당해서 신당을 차릴 것이라고 보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바른미래당에 남아있는 분들은 또 남아있는 분들대로 네. 저희들은 이제 제3지대 네. 통합을 위한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분들은 자유한국당하고 끝내 합칠 것이다. 유승민 전 대표 쪽은. 이렇게 오늘 보시는 뭐 거군요. 또 황교안 대표가 유승민 대표와 밑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었다라는 또 얘기까지 한 그런 걸 발언을 봐서는 비슷하게 했어요. 그래서 뭐 통합을 하든지 연대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정계 복귀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미국으로 또 떠나셨는데요. 네. 저는 좀 더 시간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기 유승민 전 대표 같이 자유한국당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본다. 예, 없다고 보고 뭐 좀 더 한국 정치에 좀 거리를 두고 네. 본인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들을 충분히 준비하고 네. 준비가 되면 그때 한국에 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른미래당 정책위 의장인 최이배 의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교통정보센터 가보겠습니다. 박소영 씨. 네, 퇴근길 정체가 한창인데요. 오늘 유난히 사고도 많아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청담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이동하는데 사고가 발생해 북단 진입하기 전부터 정체가 심하고요. 도무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는 성수분기점을 조금 지난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차로가 막혀 있어서 부근 지나기가 어렵고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성수대교 부근에서도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사고 구경 여파로 뒤로 정체가 심합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한강대교를 조금 못 간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해 3차로에서 이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작에서 한강대교 지나는 데에만 20분 넘게 걸리고 있고요. 고속도로에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경산 부근에서 전 시간에 있었던 사고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로 안성에서 오산, 그리고 기흥에서 신갈까지 20km 구간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고 판교에서 반포 지나는 데 40분 정도 걸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부모가 자식을 나무라는 걸 갑질이라고 할 때 없듯이 사령관이 병사들에게 지시하는 걸 여러분 갑질이라고 표현하면 그거는 지휘체계를 문란시키는 겁니다. 강제로 군에 입대해서 갑질을 당하고도 그건 당연한 것이라며 질책받는 우리의 불쌍한 장면들. 너무나 시대착오적인 박찬주 전 대장은 끝내 자유한국당 영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 문제에 관한 판단은 국민의 관점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국민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집중해야 할 것. 왜 우리 청년은 군에 가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2012년 2월 민중의 소리 팟캐스트 애국전선에 출연한 최강욱 변호사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경험해봐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너 군대를 1년 갈래? 감옥을 2년 갈래? 그러면은 저는 감옥 갑니다, 진짜로. 감옥에서 죄수들이 그러니까 정해진 사람만 정해진 시간에 면회를 할 수 있고, 그죠? 뭐 특별 면회는 요건이 있어야 되고, 뭐 서시는 몇 번 이런 거 다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죠. 그거는 다 법에 있습니다. 행영법이라는 법에 있단 시행 규칙이나 시행령 그게 다 법률이잖아요. 군대에는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지금. 근데 죄수하고 똑같이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한테 실제로 벌어지는 권력의 작용은. 왜 그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범죄자보다도 못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니, 군인들이. 감옥에 가면요, 누가 저를 통제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 카투샤도 그런가? 그 전화 못 걸게 하고 뭐 담배 못 피게 하고 그러나? 그런 게 없습니다. 카투샤는 안 그래? 네. 군대 갈 거냐, 감옥 갈 거냐 이렇게 물었을 때 차라리 감옥 가겠다는 한국 남자들. 왜 그럴까? 합동 작전하고 이러니까 가끔 이제 한국군하고 이렇게 조인할 때가 있대요. 한국군 장교가 야 커피 타와 라고 해서 분위기가 싸 해졌답니다. 그러니까 카투샤에는 그런 문화가 없죠. 그런 거 안 한다고? 네, 그런 거 안 하죠. 그런 거 하면은 굉장히 야만인 취급합니다. 공사가 확실히 구분된 미군. 사생활은 절대 통제가 안 되고요. 근무 외 시간은 그 사람의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 국방위 의원이었는데 자기가 워싱턴에서 옛날에 공부를 했대요. 워싱턴에서 공부를 하는데 자기는 제일 낯선 풍경이 전철을 타고 가는데 펜타곤에 근무하는 장군들이 별 달린 군복 입고 전철 타고 이렇게 가더라는 거야. 스타가 지하철 타고. 왜냐하면 근무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 사람은 관용차를 쓸 수 없는 거예요. 규정이. 근데 우리나라는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장군의 신변이 위험하다. 그러니까 무슨 상황만 되면은 미국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미국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 군대에서 늘 앞세우는 게 미군이 세계 최강의 군대고. 미군을 배워야 된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지네한테 불리한 건 안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건 안 배워? 그러면 왜 그러냐고 이렇게 따져보면 거기는 모병제라서 우리하고 좀 다르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 모병제는 돈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규율에 그냥 복속해야 될 의무가 더 생기는 걸 좀 몰라요. 네. 근데 이거는 의무로 가가지고 그냥 할 수 없이 하는 일인데 그렇죠. 왜 거기서 더 천시를 받아야 되냐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의 군대에 가가지고 군복무하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더 선호해야 되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톡 깨놓고 말해서 카투샤 다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러느냐? 이유는 거기 가면 그래도 사람 대접을 받는다. 여기 가면은 나는 죄수보다도 못한 사람이다. 이런 거를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인권을 중시하는 미군, 이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강군. 최근 국군이 당나라 군대가 됐다고 탄식하는 박찬주 전 대장의 탄식. 군대의 특성을 무시한 그런 인권이 무분별하게 군대에 들어와가지고 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수준까지 도달하게 됐습니다. Listen. Yeah. You know something, man? Here is the Techno Club of EOS. Now, let the kids go away and trust them for your body and soul. Techno will
네, EOS 정말 오랜만. 자, 그래요. 퀴즈 정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파리였죠, 파리. 네, 자, 정답 보내신 분들이 있나 보겠습니다. 정답 공수처. 파리가 정답인데 공수처가 왜 나오는지. 자, 0824번 쓰시는 분 토트넘 손흥민 힘내라. 아, 그렇죠. 손흥민 선수 힘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강재성님 장수 풍뎅이. 자, 그리고 8578번 쓰시는 분 82협약. 네, 파리가 들어가긴 합니다만은 네, 저희는 파리라는 답을 원했습니다. 김미님 파리. 근데 트럼프는 정말 너무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자국 이익만 너무 앞세우죠.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인데 말입니다. 네. 자, 6128번 쓰시는 분 파리가 아름다운 건 이틀밖에 머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1970번 쓰시는 분 제주 석양 보면서 퇴근 중입니다. 늘 1등 프로그램 듣느라 퇴근 시간 고정하네요. 응원하고 정답은 페리스입니다. 페리스. 네. 파리스라고 하면 또 몰랐을까. 네. 자, 그리고 5234번 쓰시는 분 모기지론. 자, 2384번 쓰시는 분 파리 목 사동에 살았고 파리 공원에서 많이散歩했네요. 정답 파리 보내셨습니다. 맞히셨고, 자, 7793번 쓰시는 분 인천 송내 외곽 너무 막히네요. 잘 듣고 있습니다. 정답 파리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1118번 쓰시는 분 파리 협약. 네, 파리라고만 보내셔야죠. 파리 협약이 정답일 수 없습니다. 탈퇴가 도미노처럼 일어났을 때 환경은 정말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3373번 쓰시는 분 항상 사이다처럼 시원한 김용민 라이브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웃음을 주시네요. 저 상품 타고 싶어서 모기 말고 파리 할래요. 네, 다이어트 안 하신다는 당당함에도 박수를 보냅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디스를 하시면 땡입니다. 네. 자, 0837번 쓰시는 분 파리.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특이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우체국 우편 배달 화물 기사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업무 중에 또 저희 방송 들어주시고요. 요즘 트로트 대신에 김용민 라이브 들으신다고요? 고맙습니다. 7402번 쓰시는 분 파리도 새. 정답은 새입니다. 네, 퇴근길에 정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박종원님 날파리 협약. 네. 자, 그래요. 다음 순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시 44분 지나고 있어요.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처음에 만난 그 느낌, 그 설레임. 저작거리에서 떠도는 썰, SNS에 오르내리는 풍문을 모아서 풍성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수다 최강자 양지열의 양, 이연경의 언, 양은 이설.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이연경 위키트리 방송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분이 오늘 KBS에 나온 것은 두탕이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맞죠? 무슨 말? 사사건건 나오셨고 이제 두 번째. 네. 네. 그리고 우리 이연경 의원. 전 요게 첫 방송입니다. 첫 방송이고 네. 다음에 또 오늘 밤 김성환입니다. 그거죠? 아니에요. 시사야입니다. 아, 시사야였어요? 예, 근데 아이고, 하나 제가 틀렸네요. 네. 고발을 하자면 네. 그 김용민 라이브에 나오셨던 거 알아요? 그러면서 시사야 방송할 때 문자가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TV와 라디오라서 좀 다르죠. 그래도 뭐가 달라요? 아니 그 같은 층에서 여의도동 18번지 KBS에 같은 층에 있는 좀 별관과 신관이 또 다르고 별관에서 본관과 신관. 여긴 본관이고 저쪽에 신관에서 하니까. 신관에서 네. 그 1TV 촬영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간 그러거나 말거나. 네. 주차장은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정답.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나눌 이야기 주제 학종입니다. 학종. 네. 교육부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도입한 이래 12년 만에 처음으로 실태 조사를 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입시 공정성 문제가 최근에 이제 제기가 돼서 교육부에서 조사 결과를 확인했는데요. 네. 예상 가능한 답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종의 합격률이
특목고라고 한 특수목적고 그리고 자율형 사립고 일반고 순으로 서열화돼 있다 이런 거죠. 일반고 학생은 뭐 예를 들면 1.5등급 이내가 학종으로 합격을 했다면 자사고 특목고 경우는 2.5등급까지 내려가도 합격생이 발생을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오늘 어제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서울 청사에서 이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학종의 이제 합격률을 보면 과학고등학교, 영재고등학교가 26.1%로 제일 높고요. 네. 그 다음에 특수목적고등학교인 외고가 국제고가 13.9%, 자사고가 10.2%, 일반고는 학종으로 합격하는 비율이 9.1%로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그러면 과학고등학교와 영재고등학교의 학점 합격률이 일반고의 2.9배가 된다는 거죠. 내신 등급만 봐도 내신 등급이 일반고가 제일 높아요. 네. 그러니까 소수의 학생들만 학종을 통해서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는 것이고 네. 자사고, 외고, 국제고, 과학고 순이었다라는 건데 저는 이게 이제 해석하기에 나름인데요. 들어오기 전에 양재열 변호사님하고도 그 얘기를 했는데 중학교 때 공부를 잘하면 보통 영재고등학교를 가고 네. 그다음에 과학고등학교를 가고 그다음 특목고를 가고 자사고를 가니까 네. 우수한 학생들이 이미 이제 그렇게 입학을 하고 또 학교에서도 이 관리하는 시스템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지인이 특목고에 아이가 있는데 네네. 학생들이 이런 수업을 공부하고 싶어요 하면 외부의 선생님이 일정 학생만 차면 선생님을 초빙을 해서 그 수업을 열어줘요. 오. 근데 일반 고등학교는 그렇게까지 대처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수준도 이미 학력 차이도 많이 나는 데다가 학교의 시스템도 어쨌든 학종을 보기에 좀 유리할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엄마들 입장에서는 이걸 12년 만에 조사했다는 것도 신기하고 네네. 왜 이제서야?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심각한 게요. 일반 고등학교를 10%만 보낸다고요? 학종으로만. 학종으로만. 예. 네. 아니 예전에 말이죠. 우리 양재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학력고사 세대 아니겠습니까? 예. 예. 우리 이현경 의원은 전 조금 젊습니다. 전 수능 1세대입니다. 한 4년 전에 봤다는 소문이 있어요. 네. 농담이고. 아니 학력고사 저희가 이제 뭐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뭐 그랬습니다만은 그때 특목고라고 하는 것은 외국어 고등학교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외국어 고등학교 있었고 과학고등학교도 있었나? 저는 과학고등학교는 있었어요. 과학고등학교는 조금 늦게 만들어졌고 그래서 거기 입학한 학생들은요. 그것도 입시 그렇게 해서 대학 입시 치르는 친구들 보면은 아이고 저 친구들은 아주 똑똑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시험을 잘 보나 보다. 시험 잘 보나 보다 이랬는데 근데 지금은 일반고 가면은 아주 굉장한 패배감 뭐 이런 것들이 드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언경이커 얘기한 부분이 어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도 학력고사 할 때도 그랬고 수능할 때도 있고 어느 정도는 있었어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 비평준화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평균 그냥 뭐 비평준화 하다 보면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서열이 좀 나눠져서 그런 경향들은 당연히 드러나는데 그러면 그렇게 뭐 좋은 학생들이 몰리기 때문에 어차피 결과가 상당 부분 차이가 나는 건 맞지만 그럼 학종이라는 시스템이 그런 학교들과의 차별화라는 것을 더 부추기는 거냐 아니면 그래도 좀 덜어주는 거냐 아니면 얘기하신 것처럼 특목고나 아니면 이런 뭐 자사고 이런 것들을 가지 못한 학생들도 일반고에 가서도 자기 노력에 따라서 뭐 다른 그런 학교를 가지 못했더라도 자기가 노력한 것만큼 내지는 그 학생이 또 가지고 있는 자질만큼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느냐 이게 문제인데 저랑 이제 언경이커랑 밖에서 이제 갑론을박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학종이 너무 강조되는 상황에서는 그게 좀 어렵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특목고 이런 것들은 그런 걸 잘 맞출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뭐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경력 같은 거 하려면 제가 아는 저도 이제 학부모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조금 괜찮다고 불리는 그런 학교는 뭐 동아리라든가 뭐 대회 그냥 대회를 만들어준대요. 학생 몇몇이 모여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몇몇이 모여서 우리 예를 들어서 뭐 라디오 경연 대회를 한다 그러면 학교에서 그걸 주최해주고 그냥 학교 자체적으로 상도 준대요. 그럼 그게 대학 올라갈 때 경력이 한 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일반 고등학교 때는 그런 게까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맞는 부분도 있지만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정시로 해서 좀 그런 것이 안 됐지만 나중에라도 공부에 좀 눈을 뜬 학생들 같은 경우 노력하면 좋은 학교 갈 수 있는 비율도 좀 올려야 된다는 입장을 했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정시를 늘리자고 하는 걸 반대하시는 분들의 얘기는 정시는 그야말로 시험을 치러야 되는 건데 그럼 특정 지역이나 특정 학교를 다니는 특정한
부모님을 둔 친구들이 쪽집게 과외나 아니면 학원 등을 통해서 네.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혹은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을 오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라는 네.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학종을 찬성하시는 분들도 지금의 상대가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지금의 상태로는 학종을 유지하는 건 문제점이 많다는 걸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두 가지 예를 하나 들고 싶어요. 네. 저 참고로 신문방송학과 나왔는데 오. 2019학년도 국어국문학과 자소서 예가 올라와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조금만. 예. 광고 언어와 문화에 대해서 탐구해 보았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동일한 제품의 광고지만 나라마다 광고 문구와 대사의 차이가 드러나는 또 다른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 광고의 우회적 말하기, 미국 광고의 직설적 말하기 등 한미일 3국의 광고 언어의 특징을 조사했고 네. 문화의 특징이 광고 언어 사용에 반영될 수 있음을 도출했습니다. 네. 예, 고3이 쓴 예. 국어국문학과 지원한 학생이 쓴 자소서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그래요. 교수님이시잖아요. 예. 과연 나는 대학교 때 이걸 쓸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럼 고3 학생들이 정말 자력으로 네. 공부해서 책을 읽고 하면서 그 학교에 입학하려고 이렇게 쓸 수 있었을까? 하는 부분에 자꾸 의문이 생기는 대목이 좀 있다는 것. 뭐 누가 전문가가 붙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고3이 썼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아빠시니까 네. 저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공계열은 더 정말 무슨 말인지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이제 돈과 정보력으로 입시가 좌우된다라고 영향을 좀 봐야 되는 거 받는 건 아니겠습니까? 틀림없는 것 아까 같습니다. 이제 저 부작용으로 지적하신 분 정시만 했었을 경우에 뭐 정말 글자말로 학원 잘 나가는 곳들이 있는 곳들에 선행을 많이 하는 선행하고 학생들이. 이런 예. 학생들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학종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고 저는 이제 정시비를 조금 늘렸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경험도 있어요. 네. 뭐냐면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꾸준히 공부를 했던 학생은 못 돼서 내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아니, 내신이 안 그걸 좋아요.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모범생이라는 소문이 아니요, 그거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예. 내신이 좋지는 않은데, 네. 근데 마지막에 이제 뭐 고3 때 좀 정신 차려서 열심히 해서 그래도 이제 괜찮은 대학으로 간 편인데 네. 학종 시스템은 한번 삐끗하면 네. 중간에 뭔가 잘 못하면 예, 그리고 이제 학생들 중고등학교 때는 사춘기 이런 거 오는 친구들도 많고 그게 뭐 중학교 때 일찍 온 친구도 있고 고등학교 1, 2학년 때 온 친구도 있는데 그게 고등학교 때 와서 조금 몇 달 놀아버리면 극복이 안 되는 게 학종 시스템이기도 하거든요. 네, 왜 고3에 막 그 사회봉사 시간이 막 400시간 이렇게 되면 100일을 4시간씩 꾸준히 가야 되는데 양지열 학생처럼 그냥 학교 가기 싫어서 안 가고 이러면 네. 이제 그걸 못 채우는 거예요. 학종을 하면. 학교 안 갈 정도로 문제 학생이었습니까? 야간 자습만 빠졌어요. 야간 자습 빠진 사람이 봉사활동 가겠냐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학생을 구제해 주려면 정시를 좀 확대하는 게 좋겠다는 게 양쪽의 지금보다는 그래요. 그런 점도 일리가 있네요. 사실 대학생의 예를 들자면 80년대의 그 대학생들은 이런 시국 집회에 많이 나갔단 말이죠. 민주화운동에 또 통일운동에 많이 또 참여를 했는데 그래서 그분들 성적표를 보면은 거의 쌍권총의 연발이었습니다. 기관총이었죠. 예, 거의. 기관총. F.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취업도 잘했고 또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자기 자리를 찾아가지고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기관총 성적표로는 21세기에서 살 수가 없어요. 아무도 뭐 취업은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렇죠. 지금 시스템이라면 대학에 들어갔다 이 흔적을 지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기대 못하지만 그래도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다른 가능성들이 많잖아요. 뭐 인터넷으로 강의 같은 것도 본인이 노력했을 경우에 생각보다 접근할 수 있는 루트가 많이 열려 있거든요. 예전에는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느냐 아니면 좋은 지역을 다니느냐 그게 아주 결정적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저 요즘 뭐 수험생들 이런 거 하느라고 인터넷 강의 몇 개를 옆에서 견눈에서 들어봤는데 수준이 아주 높아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말 스킬이 그러니까 내용은 되게 평범한데요. 가르치는 스킬들이 정말 뛰어나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사실은. 이게 엄청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대충 가르쳐서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종두님 과외할 돈이 없어도 노력만 하면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인강도 있고요. 하지만 논문과 스펙 같은 건 아무나 못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비공개님 반대로 생각하면 꾸준히 하는 학생보다
고3 잠깐 머리 좋아 열심히 한 애들이 더 잘 가는 것도 성실한 아이들 입장에서는 억울하거든요. 이런 네, 말씀 그런 부분도 해주셨습니다. 있어서 선생님들이 이제 수행 평가를 하고 점수를 주잖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수업에 그나마 참여를 하는데 네. 만약에 한 번의 시험으로 대학을 갈 수 있게 한다면 학교 생활 내내 불성실할 수 있고 네. 공교육이 무너질 수 있다는 주장도 하고 계십니다. 네, 1967번 쓰시는 분 정시수시 따져서는 이 교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출신 학교 차별금지법이 답입니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해 주신 양언이설 양지열 변호사님, 이현경 의원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1월 7일 목요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저녁 보내십시오.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사단법인 한국편지가족회장 박경화입니다. 한국편지가족은 우정